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나라, 70년 원전 역사의 종주국이 두 손을 들었어요. 40년 된 원전 3기가 동시에 수명 종료 판정을 받았거든요. 폐쇄하면 세계주의 전력 30%가 사라집니다. 200만 가구가 암흑 속에 갇히는 거죠. 자국 기술로 살려보려 했습니다. 18개월을 쏟아부었어요.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를 불렀습니다. 14개월 만에 포기 선언을 했고요. 독일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전 위원장 로버트 켈런이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으로요. 한 달 후,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된 원전에 20년 수명을 더했습니다.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70년 원전 역사의 스승이 50년도 안 된 제자에게 배웠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로버트 켈런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위원장까지 지냈죠. 원전이라는 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원전의 종주국입니다. 1951년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에 성공한 나라예요. 아이다호 사막 한가운데서 전구 4개의 불을 켰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70년간 미국은 원전 기술의 기준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했고, 미국에서 배웠고, 미국 기술을 수입했죠. 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원전하면 미국이고, 미국하면 원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긴급 문서라는 표시였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피치 원전 1호기 수명 종료 판정. 세일럼 원전 2호기 수명 종료 판정. 버몬트 양키 원전 수명 종료 판정. 3기가 동시에 수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40년을 가동한 원전들이에요. 설계 수명이 40년이거든요. 그 시한이 다 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자를 불렀어요. 이거 확실한 건가? 네, 위원장님. 정밀 진단 결과입니다. 3곳 모두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5년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본 숫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원전이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버몬트. 세계주의 전력 30%가 날아갑니다. 200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한겨울에 난방이 끊기고 한여름에 에어컨이 멈추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 전력도 위험해지고요.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하나가 폐쇄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40년. 그게 원전의 수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이 막 넘은 나이죠.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원전은 40년이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40년 전에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어요. 진단 기술도 초보 수준이었고요. 그냥 안전하게 40년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요. 실제로는 더 오래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전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봐야 해요. 배관 하나, 밸브 하나, 용접 부위 하나까지 전부요. 40년간 쌓인 피로도를 측정해야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버틸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원전 내부는 방사능 구역이에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을 넣어도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부품이 수만 개예요.
하나하나 점검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원전 산업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93기 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30년을 넘겼습니다. 40년 넘긴 것도 24기나 되고요. 이번 세 기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줄줄이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도미노처럼요. 전부 폐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력의 20%가 사라져요. 그걸 대체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탄소 배출 문제가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 그만큼 감당할 수준이 안 되고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뇨.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 35년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된 원전 3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그 원전들이 가동을 시작할 때 저는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때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국의 미래를 밝혀줄 원전이 드디어 완성됐다고 모두가 축배를 들었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원전들이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저도 늙었습니다. 40년간 쉬지 않고 뛴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전의 심장이요. 어쩌면 제 심장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원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32개월이나 이어질 줄. 그리고 결국 미국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해결할 줄.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세계 원전 기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회사죠. 70년 역사의 노하우가 집약된 곳이에요. 전화를 걸었더니 곧바로 긴급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미국이구나.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어요. GE라고 하죠. 이 회사도 원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미국 원전의 절반 이상이 이 두 회사 기술로 지어졌거든요. 세 번째는 아르곤 국립연구소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이에요.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일주일 만에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23명, GE에서 18명, 아르곤 연구소에서 12명. 총 53명의 전문가가 모였어요. 미국 원전 기술의 정수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팀이면 뭔들 못하겠어요. 미국이 만든 원전을 미국이 못 살리면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원전 3기의 진단 데이터가 떴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배관 두께, 용접 부위 상태, 콘크리트 강도, 밸브 마모율.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웨스팅하우스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관 부식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40년간 냉각수가 흐르면서 안쪽이 많이 닳았어요. 지휘 팀장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기 발생기도 문제입니다. 열교환 효율이 설계치의 78%까지 떨어졌어요. 숫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가장 확실합니다. 낡은 배관을 새 것으로 바꾸고 증기 발생기도 신형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좋아요. 단순하고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바로 진행합시다. 그런데 사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전들은 40년 전 설계예요. 그때 쓰던 부품 규격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니요? 단종됐어요. 제조사도 사라졌고요.
똑같은 규격의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품을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바꿀 부품 자체가 없다니요.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원전용 부품은 아무거나 쓸 수 없거든요. 인증받으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이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전 폐쇄 시한은 18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요? 아르곤 연구소의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아날로그 제어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더 정밀하게 원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승인했어요. 진행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임스 박사팀이 피치 원전의 디지털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환이 안 됩니다. 뭐가요? 40년 전 아날로그 시스템과 지금 디지털 시스템이 서로 대화를 못해요. 언어 자체가 다른 거죠. 통역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부모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가 못 다루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전이 없었어요. 매주 회의를 했지만 매번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6달이 됐습니다. 53명의 전문가가 매달렸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균열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견됐고 케이블 피복이 예상보다 심하게 노화되어 있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면 팔수록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 같았어요. 한 겹 벗기면 또 한 겹이 나오고 끝이 없었습니다. 18개월이 됐습니다. 원래 예정된 폐쇄 시한이었어요. 저는 긴급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규제위원회가 6개월 연장을 승인해줬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53명의 전문가들 얼굴에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늘었고 회의 분위기는 점점 침울해졌어요. 마이클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죠.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저희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포기하자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도움을요? 외부 도움이라. 미국 최고 기술진이 못 푸는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다는 걸까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프랑스요. 아레바가 원전 수명 연장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가 못 살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프랑스도 그 이후에 부른 독일도 전부 실패할 거라는 걸. 32개월간의 긴 터널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프랑스 아레바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긴급 대응팀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파리에서 37명의 엔지니어가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장밍 마르탱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프랑스 특유의 자신감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죠. 미국이 만든 문제를 프랑스가 해결해드리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쪽은 우리였으니까.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난 18개월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도했던 방법들, 실패한 이유들을 전부 공유했습니다. 장위기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팀은 부품 교체에만 집중했군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전 전체를 시스템으로 봐야 해요. 부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른 접근법이라.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프랑스가 새로운 길을 찾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프랑스 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미국 팀과 확실히 달랐어요. 부품을 하나씩 점검하는 대신 원전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상관관계를 찾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미기 보고를 했어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노후화가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심하고 어떤 부분은 거의 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전체를 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장윅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의실에서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패턴은 찾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없다니요? 문제 부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려면 결국 부품 교체가 필요해요. 부품이 없다는 건 미국 팀이 이미 확인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프랑스가 더 정교하게 분석했을 뿐 결론은 같았어요. 부품이 없으면 고칠 수 없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팀은 다양한 우회로를 시도했어요. 비슷한 규격의 유럽 부품을 찾아봤고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죠. 전부 실패했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장믹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켈런 위원장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한다는 겁니까? 저희 능력 바뀝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원전 기술의 한계입니다. 장믹이 덧붙였습니다. 독일 지멘스를 추천합니다. 그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에 강해요. 저희가 놓친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팀 37명이 철수했습니다. 공항에서 장믹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결과를 못 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독일 지멘스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28명의 팀을 보내왔어요. 팀장은 하일리 슈미트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드웨어, 프랑스는 소프트웨어만 봤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봅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을 보여드리죠. 독일 팀의 작업 방식은 확실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전체 회의, 저녁 6시에 결과 정리. 모든 것을 문서화했어요. 독일식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분석 결과를 전부 검토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원전의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거였죠. 40년 전 도면과 현재 상태를 대조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하일리가 회의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죠. 40년간 미세한 진동이 누적됐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그 진동이 구조물 전체의 피로를 축적시켰습니다. 해결책은요? 하일리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현재 기술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진동 피로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누적된 손상을 원상복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인은 찾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하일리가 덧붙였어요. 새 원전을 짓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새 원전이요. 그건 최소 1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게다가 비용이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독일 팀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하일리가 떠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켈런 위원장님,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못 푼다. 미국 18개월, 프랑스 5개월, 독일 3개월, 총 2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계 3대 원전 강국이 전부 실패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원전 3기는 폐쇄됩니다. 200만 가구의 전력이 사라지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요. 전 세계 원전 기술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리 명의를 불러도 환자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원전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해가 뜬다는 걸. 그리고 그 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떠오를 거라는 걸요. 2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뿐이었어요. 저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하 직원 제니퍼였어요. 규제위원회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젊은 분석관이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어와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한국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요? 원전 역사가 50년도 안 된 나라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 APR-1400이라고 UAE에서 성공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설이랑 수명 연장은 달라요. 새 원전 짓는 거랑 낡은 원전 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알아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명 연장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AI 기반이래요. AI 기반이라. 솔직히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도 못 푼 문제를 한국이요? 원전 기술 서열로 따지면 한참 아래인 나라인데요. 고마워요, 제니퍼. 검토해 볼게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연락해봤더니 자국 원전 재가동 문제로 바쁘다고 했어요. 영국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못 풀면 그들도 못 풀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어느 날 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뭘?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 해본 걸 해봐야지. 뭐라도. 안 해본 것. 한국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락처 알아봐줘요. 제니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연락을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썼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이 전부 실패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발 와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의외로 빨랐어요. 이틀 만이었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53명을 투입했어요. 프랑스가 37명, 독일이 28명이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12명이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기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냥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안 되면 포기하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동양인 그룹이 보였어요.
1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씩, 노트북 가방 하나씩. 그게 전부였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로버트 켈런 위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명평가팀 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하지만 과하지 않은 악수였어요. 미국 마이클의 자신만만함도 프랑스장 윅의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뒤에 있는 팀원들을 훑어봤습니다. 남자 8명, 여자 4. 전부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였어요. 젊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팀에서 봤던 백발의 베테랑들과는 달랐죠. 차로 이동하면서 물었습니다. 장비는 따로 오나요? 아니요, 이게 전부입니다. 노트북만으로요?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허세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12명이 노트북만 들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게 한국이었어요. 한국팀이 원전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피치 원전 정문을 통과하면서 박진우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원자로 돔이 어둠 속에 서 있었죠. 40년 됐군요. 네, 1979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전에서 일하기 시작한 해네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한국팀 1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26개월간의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준비해뒀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팀의 분석 보고서도요. 감사합니다. 박진우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자, 시작하자. 수진 씨는 센서 데이터 분석. 현우 씨는 구조물 피로도 검토. 나머지는 역대 보고서 교차 검증. 12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소리 없이 각자 맡은 일을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팀 같았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박진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찾았습니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직 8시간밖에 안 됐는데 방향을 찾았다고요? 어떤 방향이죠?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팀 보고서를 보면 배관 부식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분석해봤어요. 부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진단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단 기준이 잘못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박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팀은 신형 원전 기준으로 진단했어요. 40년 전 원전을 최신 기준에 맞추니까 전부 불합격인 거죠. 하지만 이 원전은 그 기준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전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해요. 40년 전 설계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26개월 동안 틀린 잣대로 측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 고리 1호기가 그랬어요. 40년 된 원전을 새 기준으로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안전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계속 분석을 이어갔어요. 셋째 날 아침, 박진우가 전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간부들이 모였어요.
저도 마이클도 아르곤 연구소의 제임스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띄우며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전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살릴 수 있다고요? 26개월간 분석한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다릅니다. 기존 분석은 틀렸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18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가 틀렸다고요? 박진우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원전 자체는 멀쩡해요.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미국 팀 진단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위험구역이에요. 거의 절반이 빨갛죠. 오른쪽은 저희가 다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대부분 녹색이었어요. 빨간색은 아주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원전입니다. 다른 건 보는 눈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3일 만에 26개월 분석을 뒤집는 건데요. 확실합니다. 저희 AI가 검증했어요. 기존 데이터를 전부 다시 돌렸습니다. 결론은 같아요. 이 원전은 살릴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26개월 동안 못 찾은 걸요. 26개월간 찾던 바늘을 그들은 3일 만에 건초 더미에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했나? 50년도 안 된 원전 역사로 이런 기술을 어떻게 만든 거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건 제 실수였다는 것. 박진우 팀장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26개월간 믿어왔던 결론이 3일 만에 뒤집힌 거니까요. 마이클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박진우를 쳐다봤어요. 인정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뭡니까? 저희 AI 진단 시스템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복잡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선과 점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한국 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부품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배관 따로, 밸브 따로, 펌프 따로. 개별 부품이 기준치를 통과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원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봤습니다. 심장, 폐, 혈관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AI가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배관의 미세한 진동, 온도 변화, 압력 차이.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잡는 것들이에요. 그걸 AI가 패턴으로 읽어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짚듯이요. 가장 놀라운 건 예측 기능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예요. 이 배관이 5년 후에 어떤 상태가 될지, 이 밸브가 10년 후에도 작동할지 AI가 계산해냅니다. 제임스 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국 최고의 연구소 소속인 그도 처음 보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가 질문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박진우가 대답했어요. 98.7%라고.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98.7%의 정확도. 기존 미국 시스템은 85% 수준이었거든요. 13%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전에서 13%는 엄청난 격차예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 12명이 2주간 매달렸어요.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대로 쉬면서 24시간 작업을 이어갔죠. 저는 틈틈이 제어실을 들렀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인상적인 건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팀은 위계가 뚜렷했어요. 팀장이 지시하면 팀원이 따르는 구조였죠. 독일 팀도 비슷했고요.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박진우가 팀장이지만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어요. 젊은 팀원이 팀장 의견에 반박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느낌이었죠. 작지만 단단한 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는데 대부분이 녹색이었어요. 정상 범위라는 뜻이었죠. 붉은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최종 테스트 날이 왔어요. 제어실에 모든 인원이 모였습니다. 저, 마이클, 제임스 박사, 그리고 한국팀 12명. 박진우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센서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AI가 분석 결과를 내놓았죠. 원전 상태 양호. 20년 추가 운영 가능.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이요? 폐쇄 직전이던 원전이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6개월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됐어요. 마이클조차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꽉 쥐었죠. 40년 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더 뛸 수 있게 됐어요. 낡은 심장을 새 것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낡은 심장이 20년 더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적은 원래 예상 못한 곳에서 온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믿었고 프랑스를 믿었고 독일을 믿었어요. 한국은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정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본부 대강당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35년간 수없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날처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피치 원전 1호기, 세일럼 원전 2호기, 버몬트 양키 원전에 대해 2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합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미국이 한국 덕분에 원전을 살렸다. 그 말이 주는 충격을 다들 느끼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6개월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매달렸고 프랑스와 독일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공세가 시작됐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웠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70년 원전 역사의 종주국이 50년도 안 된 나라에 배웠다고요. 그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꼈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CNN은 첫 화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실었고요. BBC, 르몽드 슈피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발 기술 혁명, 원전 종주국 미국을 뒤흔들다. 그런 제목들이 달렸어요. 하루아침에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프랑스였어요. 장위기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개월 전에 포기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요. 그가 말했어요. 대단하다고, 한국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싶다고요. 프랑스가 한국에 배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일리히가 공식 서한을 보내왔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지멘스가 한국 기술을 쓰겠다니.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원전을 보유한 나라들에서 줄줄이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2개 나라가 협력을 요청했어요. 저는 박진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도 전할 겸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겸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제가 물었어요. 요즘 바쁘시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어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전화가 좀 많이 온다니.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까? 한국 원전 역사가 50년도 안 됐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맨 땅에서 원전을 세웠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미국에서 배우고 프랑스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배웠어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세대예요. 아버지들이 세운 원전을 오래 지키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 기술을 연구한 거예요. 선배들이 세운 걸 허물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려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집을 허물지 않고 보수해서 손주까지 살게 하는 기술. 그게 한국의 원전 기술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26개월간 짓눌렸던 마음이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이,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어요. 원전 기술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한국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완성하는 그 연결고리.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였습니다.